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요즘 장이 많이 어려워서 걱정 어린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하나씩 좀 해결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명재님이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좀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은 상관없이 분할 환전해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매입하는 것이 수익이 더 좋을까? 아니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환해지 상품으로 매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장기적인 원화가 다시 안정으로 간다고 하면 미국 달러 보유 비중이 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요즘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지금 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전하는 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으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환전을 해가지고 그걸 달러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네.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별로 해지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비교가 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뭐 우정사업본부나 기금 같은 곳들에서 해외 투자를 할 때 해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내가 해외 자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 해외 자산의 환까지 내가 투자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특히나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 달러는 돈이고요. 네. 원화는 종이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걸 수익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국의 자산을 산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걸 원화로 해지해 놓는 건 되게 의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가격 오르는 것만 포함이 되는 거고 네. 그 주식 가격이 녹아있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뭐 다른 통화는 모르겠는데 미국 달러에 투자할 때는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요. 특히나 해지한다는 얘기는 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쵸. 해지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1,300원이 만약에 1,200원, 1,100원에 돼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또 해지 비용으로 나가는 거라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해지는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위기가 오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요. 1,3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가 없어지고 나면 원달러 환율이 빠질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가 몰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위기가 끝나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환율도 맞추고 주가도 맞추고 다 맞추면 최고인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도 그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에 베팅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이 빠져서 손해볼 수 있지만 그걸 만약에 제가 주식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갖고 있게 되면 다음 위기 때 환율이 또 오를 거거든요. 우리나라 M2라고 하죠. 통화 전체량에 대비해서 외환보유고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외환보유고로 나누면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보다 더 많은 통화가 계속 풀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이 더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해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테크님께서는 질문을 더 길게 주셨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공포에 달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계 부담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신용이나 부채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나와 있는 데이터나 나와 있는 어떤 현상을 좀 이면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네.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를 쓰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주간 단위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투자자를 만나던 네. 개인 고객을 만나던 지금 소비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하신 얘기가 그거 5월달 데이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얘는 매주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7월 초까지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되게 좋고요. 물론 이게 인플레가 너무 많이 올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사야겠다라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좀 이런 나라랑 미국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에서 막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아침하고 저녁 가격이 다르니까 지금 다 사야지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먹을 빵, 음식료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결국 썩는 거고 네.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예를 들어 지금 촬영일 직전에 지금 미국 물가가 나왔는데 9%가 1년에 오른 거로 나왔거든요. 되게 높아 보이지만 100원짜리가 1년 후에 109원이 되는 거예요. 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 없는 물건을 미리 사는 건 이상하죠. 그렇죠. 9%면 월로 치면 0.7%, 0.75%예요. 100원짜리가 오늘 100원짜리가 다음 달에 100.75원이 되는 건데 미리 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의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가계 상태. 물론 가계 상태 너무 중요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계가 무너지면 이거는 금융위기로 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미국 가계가 어떤 상황인지. 되게 다행스러운 거는 2008년에 저희가 리만 사태를 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때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부터 쭉 차입금을 미국 가계들이 줄여가지고 부채 비율이 8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는 게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축률은 한 달에 벌어들인 돈에서 저축하는 거예요. 저희 진행자님 100원 버시면 몇 원 네. 저축하냐? 네. 이게 저축인 거고요. 네. 그거 말고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 금액은 금융자산인 거죠. 두 개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 전에 저축을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미국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는 전체 금융자산, 주식을 빼고요. 금융자산에서 모기지를 빼면, 모기지라는 것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를 빼면 순부채였습니다. 지금 이게 순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빼더라도 아직 금융자산이 플러스에 있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부채 비율도 낮고 순금융자산도 많은 상황이라면 가계가 갑자기 부실화가 돼가지고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부실화라는 거는 소득이 주는 것도 물론 걱정이지만 보통은 자산단에 있는 게 문제가 생길 때 부실화가 벌어지는 건데 지금 자산단에서는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구조적 위험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회사들을 볼 수 있는 지표라든가 혹은 어떤 모습을 보면 회사가 대처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매우 지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기업의 행동과 실적이 계속 다른 상황이고 네. 또 말도 계속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여전히 행동하고 숫자를 봐야 된다라고 믿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든지 네. 자사주를 계속 사주면 결국 내가 회사에 필요한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바깥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절대 하지 못해요. 2020년에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행들한테 배당을 늘리지 말고 자사주를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걸로 유럽 은행들도 그런 얘기를 ECB에서 들었는데 유럽 은행은 그때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했냐면 네. 그냥 아예 안 했습니다. 나 하지 말아야겠다. 어려운 거죠. 그쵸? 회사가. 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어떻게 했냐면 배당을 작년보다 늘리지 마? 그러면 안 늘리는 거 맥스로 다 줄게. 자사주도 사지 말라니까 안 살긴 하는데 자사주가 허용이 되는 순간부터 사겠다라고 해서 11월인가 연말부터 바로 사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보면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다는 거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계속 주고 자사주를 사면 문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경기가 좀 어려운데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네. 이거는 좋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TSMC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애플이 아이폰 14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주문량을 줄였다 이래서 막 또 난리가 났었는데 주문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수요가 안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100불 이상 가격을 올린답니다. 네. 주문량이 적은데 100불 올린대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네. 그 정도로 기업이 보기에는 주문량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우리가 가격을 올려도 파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고요. 테슬라도 뭐 시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테슬라를 새 차를 받은 다음에 중고차로 팔면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가 지난 몇 달에는 나왔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 네. 정도로 가격을 잘 올리는 회사고 TSMC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하반기에 가동률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좀 약했었는데 웃긴 거는 내년에 가격을 또 올린대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얼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가동률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라면 가격을 어려울 때도 올릴 수 있다면 좋을 땐 더 많이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뭔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YS 리님께서 주셨어요. S&P 500이 3,000포인트 간다는 말도 있고 지금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찐 반등인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금을 소진해야 할 시기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네. 그런데 바닥이 어딘지를 이제 함부로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여전히 3,700 정도면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해도 전혀 부담 없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반기 전망에서 얘기했던 숫자이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이제 2004년부터 주식을 봤는데 주식이라는 게 네. 빠지면 원래 바로 반등하지는 않아요. 아주 길게 보면. 근데 리만 사태 이후를 보면 주식이 한번 빠지면 보통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너무 빨리 반등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르는 거에 대한 되게 큰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주식을 지금 사면 당장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또는 사서 물릴 수도 있는데 물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너무 크신 것 같아요. 저는 요걸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017년에 네. 한국이 장이 진짜 좋았습니다. 2600까지 갔었고 18년에 내내 빠졌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19년에 옆으로 기다가 20년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간 조정 동안에 내가 이 주식을 사놓은 돈이 꼭 필요한 돈이 아니고 내가 뭐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고 난 견뎌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시는 게 훨씬 좋고요. 주식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자꾸 생각해요. 코로나 때는 V자로 바닥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닥을 못 잡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바닥이 옆으로 기는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뭐 세숫대야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내가 지금 사서 물려도 그 세숫대야를 버티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지금 정도 가격에선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진짜 냉정하게 한 번만 저도 돌아보고 투자자분들 돌아보시면 3,000 넘었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네. 주식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되게 많이 좋아 보였을 네. 거예요. 지금 3,000으로 봐도 벌써 코스피 20% 넘게 빠졌습니다. 경제나 기업이라는 게 물론 변화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GDP는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3,000보다는 지금이 우리나라 또는 미국이라는 이 우량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이 생긴 거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700 밑에서는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입니다. ETF만 가능합니다. 저희는. 네. 좀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시드니 킴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패드에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말로는 매번 경기 침체 없다고 하지만 행동은 금리 0.75%씩 올리고 또 연말 되면 적어도 4%는 될 기세로 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아주 적시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일이 바로 물가 발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9.1%란 물가를 보시고 네. 원래는 7월 달에 75bp 인상을 다들 기대를 했는데 지금 100bp, 1%를 올린다, 1%포인트를 올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올해 연말까지는 75, 50, 25, 25 이렇게 올려가지고 3.5 정도로 끝나는 걸로 지금 다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물가 나오는 폼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5가 아니고 3.75, 4가 4.25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7월에 75나 100을 올리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 행동은 제 생각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집중하는 거 너무 맞는데 그 집중해야 되는 행동이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그 다음 행동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8월엔 FOMC가 없습니다. 원래 45일에 한 번 있는 거라서 네. 노는 물론 8월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그럼 9월에 점도표가 나오고 FOMC가 또 나올 텐데 7월, 8월 물가는 6월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FOMC의 행동에 집중하는 게 되게 맞고 7월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9월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나결최님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을 희망적으로 보시는데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확 꺾일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네.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시장을 너무 희망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역사를 보면 90%는 어쨌든 상승이거나 정체고 한 10%의 기간만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장기로 보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는 맞는 게 일반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시장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논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희망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에 보면은 주식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4가지 4G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독일 말로 G가 뭐냐면 하나는 뭐 겔트 뭐 어쩌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돈, 인내, 생각 요게 다 G래요. 마지막에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돈으로 하고 참을 줄 알고 생각을 하라는 건데 마지막은 행운이라는 거거든요. 제 인생 경험이 아주 길진 않지만 좋은 생각을 해야 행운도 찾아오더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약간 곁다리고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6월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7월, 8월도 걱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6월달 인플레이션의 세부 항목을 보시면 상승률이 확대된 거는 주로 원유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에너지 가격은 7월에는 확실히 빠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7월 숫자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에 보니까 확 꺾일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주셨는데 확 꺾이려면 지금 핵심 물가 상승률도 어떻게 빠지고 있냐면 3개월 연속 빠졌는데 6점 몇, 그다음에 6, 5.9 이렇게 살살 빠져요. 그쵸. 이 핵심이라는 거는 원유하고 농산물이 빠지는 약간 인건비나 약간 되게 탄력이 적은 것들이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천천히 빠진다라는 얘기는 요 위에 있는 일반 물가 상승률도 원유하고 음식료 때문에 빠지는 걸 제외하면은 확 꺾이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확 꺾이지 않아도 저는 주가가 바닥을 어떻게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확 꺾이지는 못해도 우리 모두 희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Q&A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인 질문들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